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진입니다. 내란죄, 반란죄로 실형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이요, 육사 생도들의 사열을 했다고 알려지면서요, 지금 한바탕 논란이 일었지요. 하지만 이분들에 대한 여론 악화는요, 이미 며칠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전 재산 29만 원 뿐이라던 전직 대통령의 손녀딸이 억대 호화 결혼식에 참석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잠잠해졌던 여론이 다시 들끓기 시작한 건데요. 네, 새삼 처남과 아들 명의로 된 막대한 재산 등 은닉 비자금 문제까지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명예롭지 못한 전직 대통령들을 가진 우리의 역사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부디 끝까지 명예롭게, 그렇게 명예롭게 좀 계셔주셔서요. 국민들 존경 많이 받는 정치인, 대통령들, 대한민국 역사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거침없는 비유, 그리고 논평으로 지금 역사를 넘나들면서 시원한 정치 평론해 주시는 분이 나오셨습니다. 윤창중 칼럼입니다. 컬럼이 아니고 칼럼 세상 대표입니다. 최대의 블로거라고 합니다. 최대의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대 맞습니까? 최대 정치 블로거 맞죠? 아마 그럴 겁니다. 아, 그럴 겁니까? 네. 예. 지금 정치 칼럼 이 블로그는 사실은 이 접촉자 수가 적게 마련인데 상당히 예상을 깨고 지금 윤창중 칼럼 세상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좀 쑥스럽습니다. 제 얘기를. 예. 광고비 내시. 아, 죄송합니다. 새누리당의 비박 속에 그 반발을 무릅쓰고요. 예. 비박 반대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경선위원회를 이제 어쩌면은 친박계로 또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경선관리위원회를 친박계가 발족을 강행한 거죠. 그냥 당론대로 하겠다는 거죠. 당헌대로. 당규대로 현재의 경선을 그대로 가겠다는 겁니다. 물론 그 박근혜의 원칙의 정치, 이 원칙의 정치, 표리 부동하지 않고 표리 일치하는 정치, 그 브랜드가 대한민국 정치판에 있다는 거, 이건 상당히 소중한 자산인 건 틀림없습니다. 이 권모술수하지 않고 한 번 국민한테 약속한 거, 이것을 지켜나가려는 그러한 브랜드, 그러한 정치적 소신은 평가받아야 하는 것은 틀림없는 거죠. 자, 그러나 지금 비박계가 이 경선 룰을 고쳐야 된다라고 들고 나오는 게 거의 지금 2달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가 한 마디는 딱 한마디입니다. 뭐냐면은 선수가 경기 룰에 맞춰야 한다. 그래서 2달 동안에, 그 2달 동안에 어떤 극적 돌파구도 없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우리가 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박근혜 정치가 갖고 있지 않는 어떠한 전략적 유연성, 이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논의를 해야 됩니다. 전략적 유연성. 이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 원칙은 세우되 이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은 매우 유연한, 그렇게 하면 이게 원칙을 관철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한 번 정한 경선 룰이 5년마다 경선 룰을 바꾼다는 거. 농구 경기를 하자고 했다가 배구 경기 룰로 바꾸고, 배구 경기 하자고 했다가 축구 경기를 바꾸고, 이것은 민주주의 절차를 위해서, 절차 민주주의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정권을 책임지겠다는 이 박근혜라는 그 정치 지도자가 과연 이렇게 이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결국 경선관리위원회를 강행하는 게 과연 성숙한 자세였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좀 그래도 만나서 설득도 해보고요. 그죠? 그런 과정들이 충분히 있었어야 된다, 이런 얘기시죠? 저는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보냐면은 최근에 부처님 오신 날의 조계사에서 그 맨 앞줄에 김문수, 박근혜
정몽준 이렇게 앞줄에 자리를 잡아놨던 거예요. 네,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네, 나오고 있죠. 네. 그런데 먼저 와 있던 박근혜 전 대표가 저는 당 대표가 아니에요 하고서 뒷줄로 간 거죠. 네, 두 번째 줄로. 두 번째 줄로. 그러니까 뒤늦게 온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대표님 앞으로 앉으시죠. 이렇게 한 거예요. 네. 끝내 앉지를 않은 거예요. 왜 앉았지 않았느냐. 나 같이 앉기 싫다 이겁니까? 그렇다고 봐야지 않겠어요? 네. 당대표가 아닌 건 틀림없지만 내가 이런 다른 대선 후보들하고 동렬에 앉아있는 순간을 단 1초라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우열 본능. 그의 우열 본능이 순간적으로 작동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맨 앞자리, 내가 차라리 뒷자리를 가더라도 네. 너희들하고는 같이 안 앉겠다. 어떻게 김문수, 정몽준, 손학규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겠느냐. 뭐 이런 건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김문수 경기지사가 상당히 이 폭이 큰 인간처럼 보이더라고요. 정치는 뭐냐? 정치도 결국은 인간이 하는 거다. 박근혜가 가장 부족한 게 뭐냐면 2% 부족한 게 어떤 그 포용력, 이 전략적 유용성이라는 문제, 이게 대단히 부족한 거 아니냐. 제가 글을 오늘 아침 11시, 오전 11시에 올렸더니 어느 독자가 댓글을 올렸어요. 김문수 도지사한테 박근혜 전 대표가 단 한 통의 전화도 하지 않았다고 말한 김문수의 말을 인용하면서 박근혜한테 부족한 것은 역시 그러한 훈훈함이 안 되겠느냐. 인간적 그러한 융통성, 포용력이 아니겠냐. 이런 따끔한 댓글을 올렸더라고요. YS는 탈당한 박태준 전 총리한테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설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박태준 전 총리를 따라서 나가려고 했던 네. 그런 의원들이 스탑한 경우도 있었죠. 제가 정치를 관찰하면서 보다 보면은 정치 지도자 중에는 비슷비슷한 유형들이 사실 있습니다. 네. 김영삼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에는 이른바 대도무문이라고 해가지고 네. 지금 박근혜 전 대표가 구사하고 있는 이른바 직구정치. 네. 그냥 직구 던지는. 네. 이 직구정치. 커브가 아니고. 직구죠. 직구. 네. 네. 이 정치적 스타일이 YS와 박근혜는 상당히 비슷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냥 앞만 보고 가다가 벽에 머리를 부딪혀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하는. 그런데 YS가, 이 천하민주투사 YS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니까 네. 이에 승복할 수 없다는 박태준 회장이 이른바 탈당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근데 그때에 YS가 전라남도 광양제철소에 있는 박태준 회장의 사무실에 전격 방문합니다. 네. 네. 그때의 그 장면을 보면은 저 화면에 나오는데 네. 박태준 회장은 좀 딴 데를 쳐다보고 있고 네. 그 김영삼 당시 후보는 이 탈당을 막지 못한 데 대한 이 곤혹스러움과 그 분노, 난감함이 얼굴에 그대로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저는 이것을 광양만의 굴욕이라고 했는데 네. 정치 지도자는 뭐냐면 때로는 자기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굴욕을 겪더라도 유연한 자세를 보이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유연한 자세를 보임으로써 국민들이 언제든지 마음속으로 달려가서 뭔가 좀 소통을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좀 품이 넉넉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박태준 그러다 결국은 이제 박태준 회장이 탈당을 합니다. 네. 그러나 이미 YS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큰 동정심을 받던 것이고 따라서 박태준 탈당 효과는 별로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박근혜 전 대표, 박근혜의 지도라는 건 지금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 다 합해도 5%가 안 되는 이 사람들에 대한 남다른 정치적 배려.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치라는 게. 네. 도저히, 자,
경선 룰은 바꿀 수 없다. 이 한마디만 외치는 이른바 마이웨이 이미지, 벽창호 같은 이미지. 이것이 이번에 만약에 박근혜가 대선 후보가 전국적에 된다 하더라도 이 대선 가도에는 큰 걸림돌이 된다. 저는 그렇게 우려하고 있는 거지요. 네, 비박주자들이 다 도와주면은 무조건 도움이 크게 되겠지요. 네. 또 한 분에 계시죠. 지금 갑자기 굴욕하니까.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요. 정몽준 씨 의원이 네. 네, 지지 철회할 때 그날 밤에 집에 가가지고요. 그랬죠. 한참 기다리다가 결국은 문 안 열어줘서 오지요. 제 기억이 그래요. 그렇습니다. 전격적으로 정몽준 의원이 바로 그 선거 전날 저녁에 지지 철회선언을 하는데 밤 11시 정도 됐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 밤 11시경에 노무현 후보가 그 평창동 정몽준 의원의 자택을 방문하죠. 네. 자, 그때에 정몽준 의원은 문을 닫고서 열어주지 않았죠. 네. 그때 문을 열어줬어야 됩니다. 네. 만약에 정몽준 의원이 그때 문을 열어줬으면 노무현 대통령은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었어요. 네. 아, 저렇게 문을 열어주고 저렇게 오픈되어 있는, 열려있는 사람이 노무현에 대한 지지 철회를 했을 경우에 네. 했다면 그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후보라는 정치인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냐. 나는 어떻게 보면 역풍이 부를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저렇게 훌륭한 네. 사람을 화나게 만들었구나. 그랬구나. 거기에는 틀림없이 말할 수 없는 곡절이 있었겠구나. 네. 근데 정치는 말이죠. 순간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근데 그 순간의 선택 속에는, 순간의 선택뿐만 아니라 정치 속에는 결국은 그 개인의 그 캐릭터가 네. 깊게 배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개인의 인격이 배어 있는 거죠. 네. 개인의 인격이, 깊은 인격, 인품이 배어 있는 네. 거죠. 용서와 사랑과 이런 것들. 그러한 포용력. 네. 그래서 흔히 말하지만 정치는 종합예술이라는 말이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네. 정치는 종합예술이다. 네. 지금 우리가 각 그 대선 후보들의 대선 드라마를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이쪽에 감동하고 저쪽에 또 분노하고 실망하고 하는 이유는 정치는 역시 영화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뭐 오디오만 좋다, 비디오만 좋다, 음향 사운드만 좋다 해서 그 영화가 성공할 수 없는 겁니다. 결국은 종합예술인 거죠. 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은 여기에 관객이 쏠리는 거예요. 네. 배우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되는 거 아니고요. 아니죠. 네. 네. 그래서 비박주자들이 보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이미 건넜다. 네. 이재우 의원 같은 경우는 비박주자들이 가만히 있든지 나가든지 택하라고 하는 그렇게 바둑을 둔 거 아니겠느냐. 이 얘기는 좀 탈당할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죠? 김문수 경기도는 당이 박심 살피기에만 너무 연연하고 있다. 그러니까 박의 눈치만 보고 있다. 당 전체 네. 의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박근혜 의원들. 비박계 대선 후보들이 그런 극단적인 발언, 이 극언을 수동치 않는 것도 우리가 좀 경고음을 가야 됩니다. 네. 자, 문제는 뭐냐면 지금 비박계가 결국은 친이계인데 자기들이 그 이명박 정권에서 그 권세를 누리면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권세를 누렸던 분들이 그 좋은 시절에 도대체 지지도를 올리지 못한 근본 원인이 뭐겠어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치를 못한 겁니다. 자업자득이에요. 경선룰이 그분들한테 불리해서 지금 지지도가 오르지 않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리고 분명한 건 뭐냐면 새누리당 경선은 어떤 경우든 그 틀은 유지돼야 됩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도 네. 분명히 서로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거죠. 자, 그러나 그 문제와는 별도로 이 박근혜를 비롯한 친박계, 소위 말하는 지금 황우려 대표 같은 경우는 이 박근혜 전 대표가 그렇게 뭐 지시를 했는지 오다를 내렸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오다대로 좀 움직이고 있는 거죠.
당대표부터 이 비박계 주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당대표 아닙니까? 네. 당대표면 당대표의 자격에 맞게끔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설득하고 그 노력을 한 다음에 경선관리위원회를 발족해도 늦지 않는 거예요. 너무 서두른다는 감이 있습니까? 서두른 거죠. 네. 너무 성급한 거죠. 네. 그게 왜냐면 2007년 이명박 박근혜 경선 때 박근혜 진영은 큰 상처가 있는 거죠. 네. 질래야 질 수 없는 경선에서 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당분간 국민들이 무슨 욕을 하고 무슨 비판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하겠다. 그 경선 패배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 5년 전에 경선 패배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5년 전에 우리가 아슬아슬하게 안에 갈 수 있는 건데 이번에는 여론조사만 아니면 이겼죠 그때 박근혜 의원님. 그렇죠. 네. 그건 틀림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게 지금 보이잖아요. 이렇게 쭉 보면 보이잖아요. 네. 네. 서두르지 말라 이거예요. 네, 조금 오차 있어도 이길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죠? 그건 모르죠. 아 그건 모릅니까? 네. 우리 바양가가 뭐 또 예언갑니까? 아, 네. 그건 모르겠습니다. 워낙 지금 뭐 여론조사에서 워낙 갭이 그렇죠. 차이가 크니까. 네. 전부 다 합쳐도 3%안 되니까 나머지 분들. 5%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나 우리 아까 정몽준 전 대표 얘기 나왔습니다만 정몽준 대표가 2002년 월드컵 때 지지도가 1위였습니다. 네. 네. 지지도는 정말 뜬구름 같다는 거, 그건 사실인 거예요. 빠지기 시작하면 특히 대한민국 유권자의 어떠한 성격 중 하나가 한 번 쏠리면 한 번 인기 떨어진다 하면은 끝없이 바닥을 칠 때까지 돌았습니다. 또 이분이 인기가 있다 그러면 그야말로 이 양반이 이 인기가 하늘을 치솟을 때까지 따라가는 그런 게 있어요. 그 때문에 돌다리도 두드려 가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박근혜 입장에서 볼 때만 보면은 일리가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를 그러니까 100% 너무 막 신뢰는 하지 마라. 이게 뜬구름이기 때문에 뜬구름에서 갑자기 비가 쏟아져 구름이 없어질 수도 있고요. 네. 확 날아가 볼 수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을 조심해라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이제 박근혜가 어떻게 비박계를 포용하느냐. 아, 그게 참 문제. 하는 그 방법을 우리가 한번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데 물론 우리가 뭐 박근혜 캠프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네. 참 답답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는 건데 역지사지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내가 비박이라 생각하고. 네, 오죽에 쓰면은 지지도가 1%, 1.5%밖에 안 되는데 지금 대선 후보가 되겠다고 나서느냐 하는 부분도 한번 우리가 역지사지를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자기들이 볼 때는 박근혜 세상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존재감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정치인은 끝난다. 네. 라는 위기감, 그 불안감이 있지 않겠어요? 또 박근혜 정권이 생기면 이제 우리는 고난의 행군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러한 어떠한 그 불안감, 위기감, 네. 그게 절박한 거죠. 시대를 네. 초월해서 좀 정치인들이 갖춰야 돼. 네. 그 필수 요건들 이런 건 좀 없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제가 박근혜 전 대표를 향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 합니다. 네. 이건 정말 제 충언인데 네. 올해 95세인 일본 보수 정치의 대원로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가 낙가손의 총리요. 네, 지금도 생존해 계신데 네. 그분이 2010년에 이 보수의 유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네. 참 이 책은 우리가 일본 정치를 참 깊은 반영하는 때문에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보수든 진보든 간에 정치를 통해서 국가를 바꿔보겠다는 정치 지도자들은 한번 일독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거기에서 나카소네 총리는 뭐라 그러냐면 정치 리더에게 시대를 초월해서 요구되는 4가지 조건이 있다 이거예요. 네.
그 순서 첫 번째가 통찰력. 사태의 추이를 예측하고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파악하는 능력이 탁월한다. 네. 네? 지금 현재 어떤 사태냐? 이걸 어떻게 천연함 북침이 일어났을 때 네. 이건 북한의 수행이다. 라고 단정을 지으면서 북한에 상응하는 응분의 보복 조치를 가할 수 있는 그 통찰력. 네.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을 때 두 번째나 하면서 완전히 그 원점까지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담력. 네. 이런 통찰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조직 안팎에서 조직뿐만 아니라 국민들과 커뮤니케이션, 이른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설득력. 네. 이 두 번째를 꼽은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결합력입니다. 인재와 정보와 자금을 결합시킬 수 있는 능력. 네. 이 조직을 얘기네. 묶을 수 있는 능력. 네. 통찰력, 설득력, 결합력. 네. 네 번째는 정말로 의외입니다. 그게 뭐냐? 인간적 매력을 꼽았습니다. 네. 아,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구나. 선한 사람이구나. 아, 착한 사람이구나. 네. 이 사람은 악의가 없다. 라고 정치적 노선을 달리하고 정치적 이해는 달리하지만 이 사람은 정말 선한 사람이구나. 따뜻한 인간미가 있구나. 하는 걸 이분은 네 번째로 꼽았어요. 네. 그러면서 미국의 최고로 성공한 대통령이라고 꼽히고 있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이 네 가지를 전부 다 갖췄다. 갖추고 있다. 겸비했다. 저 인간적 매력이 첫 번째로 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 특히 레이건 대통령은 인간적 매력을 갖고 있는 그 특징은 놀라운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네 번째로 간 게 좀 아쉽습니다. 여기 첫 번째로 가면 더 인간적일 텐데. 근데 인간적 매력만 있는 사람이 많죠. 네. 네. 정치 지도자는 통찰력, 설득력, 결합력. 그러면 지금 박근혜 의원은 여기 몇 개나 여기 해당이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아까 2%라 얘기했죠? 네. 좀 당혹스러운 질문인데. 네. 통찰력, 설득력, 결합력. 네. 여기서 통찰력은 저는 뛰어나다 봐요. 네. 그리고 설득력에도 그 단문형의 그 이른바 발언, 단문형 국민의 마음을 찌르는 거. 네. 이형식 문자. 네. 그거 참, 그건 타고난 거죠. 네. 결합력은 제가 회의적입니다. 네. 네 번째, 인간적 매력에 대해서는 이른바 찬바람 쌩쌩 부기는 그 냉장고 정치. 네. 네? 냉장고. 이 냉장고 정치. 네. 얼음공주라 그러죠. 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정치가 예술이라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그야말로 인류 예술가다. 네. 예. 정치가 예술이라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네, 영화배우 출신의 그렇죠. 리 대통령이 뭐라고요? 최고의 인류 예술가다. 아, 최고의 인류 예술가다. 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정부 5년 내내 노무현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임을 얻었던 분이 나오십니다. 민주당 차기 대선 주자로 강력하게 떠오르는 문재인 의원, 그리고 김두관 경상남도 지사 분하고도 이 두 분과고도 매우 친합니다. 매우 친합니다. 민주당의 운명, 문재인이냐 김두관이냐. 글쎄 오늘 이분 만나서 직접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답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참여정부 핵심 정책 브레인입니다.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 교육부 장관 준비하고 있습니다. 60초만 기다려 주십시오.